새벽 2시 30분, 쿵, 쿵, 쿵. 강복순의 눈이 번쩍 떴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절박한 두드림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빨리 나와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문 너머로 울려 퍼졌다. 복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누구세요? 1층 이태민이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도망가라고? 복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민은 6개월 전부터 1층에 사는 23살 대학생이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며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는데 문을 열자 태민의 얼굴이 창백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요. 3분 전에 검은 차가 와서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3분 전 복순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태민이 복순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가방 챙기세요. 빨리. 복순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들었다. 50억 재산의 증명서들과 통장이 든 가방이었다. 왜 이걸 챙기라고 했을까? 태민아, 넌 어떻게 해? 지금은 질문 금지예요. 건물 뒤편으로 나가는 순간이었다. 쿵. 3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복순의 방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내가 분명 껐는데 복순의 온몸이 소름 돋았다. 누군가 내 방에 있다는 뜻이었다. 저게 뭐야? 더 멀리 가요. 골목 끝에서 복순은 뒤를 돌아봤다. 검은 승용차가 건물 앞에 멈춰 있었다. 3명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태민의 대답이 복순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이요. 박수연과 강동현. 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새벽에 내 방에? 할머니, 잠깐만요. 태민이 복순을 골목 모퉁이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다. 사실 제가 할머니 옆집에 산 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라고? 6개월 전 형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강복순 할머니를 지켜보라고. 복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누가 나를 지켜보라고? 왜? 형은 사립탐정이에요. 누군가 할머니를 의뢰했어요. 처음엔 단순 감시였는데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3일 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됐어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방 열쇠를 복제하는 걸 봤고 아드님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것도 확인했어요. 복수는 숨이 막혔다. 열쇠 복제? 동현이가 낯선 남자와 그리고 오늘 밤 저희가 도청한 대화에서 태민이 침을 삼켰다. 할머니를 제거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제거? 복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현이가 내 아들이 나를 제거한다고? 거짓말이지? 할머니. 태민이 복순의 손을 잡았다. 누가 저희에게 의뢰했는지 아세요?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남편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이 뒤흔들렸다. 남편이? 왜? 남편이 뭘 의뢰했다는 거야? 태민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제발 내 아내를 지켜주세요. 수연이가 이상해요. 동현이도 돈 때문에 변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위험해질 거예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가 알고 있었구나. 나보다 먼저 눈치챘구나.
더 있어요. 의료진 중에 수연이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수상한 약물 얘기를, 자연사로 만드는 방법을. 녹음이 끊어졌다. 복수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동현이가 더 차가워진 이유. 수연이가 내 재산 관리를 계속 얘기한 이유. 그리고 내가 월세방으로 쫓겨난 이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50억 때문에, 50억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럼 동현이도 처음부터? 아니에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드님은 조종당하고 있어요. 조종? 며느리분이 3년에 걸쳐 아드님을 세뇌시켰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어머님이 간섭해요. 우리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복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다. 동현이 점점 차가워지던 그 시간들. 그리고 경제적 유혹도 있었죠. 50억으로 더 큰 병원을 차릴 수 있어. 해외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욕심을 키웠어요. 복순의 가슴이 미어졌다. 내 아들도 피해자였구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도 어떻게 어미를 죽이려 할 수 있어? 할머니. 태민의 목소리가 더욱 긴급해졌다. 지금 저들이 할머니 방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아마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 같아요. 복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태민이 복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뭘? 도망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복수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7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도망쳐서 평생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건물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할머니,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복수는 태민을 바라봤다.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싸우자. 정말요? 복순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내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태민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할머니. 그 순간 복수는 깨달았다. 오늘 밤은 자신이 죽는 밤이 아니라 복수가 시작되는 밤이라는 것을. 새벽 3시 73세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24시간 찜질방 로비에서 태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이제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수연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이었다. 박수연의 진짜 이름은 김미란이에요. 지난 5년간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복순의 입이 벌어졌다. 첫 번째 남편 이정훈, 건설회사 사장. 결혼 8개월 후 계단에서 추락사. 태민이 다음 사진을 넘겼다. 두 번째 남편 박태수, 의사. 결혼 11개월 후 심장마비로 급사. 세 번째 남편 최민호, 변호사. 결혼 1년 후 교통사고. 네 번째 남편이 할머니 아드님이에요. 복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동현이가 첫 번째가 아니라 5번째였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고소득 전문직이고 혼자 사는 남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태민이 보험 서류를 보여줬다.
모든 경우에 김미란이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총 보험금만 15억 원이에요. 복순의 머릿속이 정리됐다. 수연. 아니, 미라는 처음부터 직업적 살인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 경우는 달라요. 50억이라는 거액 때문에 패턴을 바꾼 거죠. 미란이 어떻게 동현을 조종했는지 알아요? 태민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다. 미란의 목소리였다. 자기야, 어머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아. 재산 관리 얘기만 하면 경계하시잖아.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부부인데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면 힘들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해줘. 알겠어. 내가 얘기해 볼게. 복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미란이 동현을 하나씩 조작해 간 것이었다. 다음 녹음은 더 충격적이었다. 여보, 어머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더 큰 병원을 차릴 수 있어. 강남에 큰 정형외과 의원을 열면 연봉이 10억까지도 가능해. 정말? 그럼 50억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의료진 영입하고 우리가 의료계 거물이 될 수 있어. 동현의 목소리에 욕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가 동의할까? 그게 문제야.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셔서 만약 자연스럽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많잖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복수는 온몸이 떨렸다. 미란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동현이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태민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미란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걱정 마. 자연사로 만들 방법이 있어. 내가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거든. 누구? 약사야. 특별한 약이 있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약이지. 검시해도 자연사로 나와. 동현이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여보,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잖아. 매번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 침해하고,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미란이 동현의 죄책감까지 조작하고 있었다. 게다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어차피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50억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의료 봉사도 하고 저소득층 무료 치료도 하고 어머님도 그런 일에 쓰인다면 기뻐하실 거야. 선한 명분까지 만들어내며 동현을 설득했다. 복수는 아들이 완전히 조종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태민이 마지막 녹음을 틀었다. 어젯밤의 대화였다. 오늘 밤에 실행하자. 정말 괜찮을까? 완벽해. 할머니가 친구 집에 간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이 약을 음료에 타면 1시간 후에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 기존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보여. 미란이 병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검시를 해도 자연사로 판정될 거야. 내가 확인했어. 그런데 만약 엄마가 의심하면 의심할 틈을 주지 않을 거야. 음료를 마시는 순간 의식을 잃게 되거든. 복수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괜찮겠어? 동현이 긴 침묵 후 대답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되돌릴 수 없지. 그 말에서 복수는 아들의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미란에게 조종당했지만 여전히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태민아, 우리 남편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요. 미란이 병원에서 수상한 사람과 만나는 걸 목격하셨대요. 태민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다. 남편의 약한 목소리였다. 수연이가 약사와 만나는 걸 봤어요. 무슨 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수연이의 과거 남편들이 모두 의문사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죽고 나면 복순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제발 지켜주세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순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남편분이 저희에게 의뢰하면서 이것도 주셨어요. 태민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셨어요. 복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 미라는 연쇄살인범이고 동현은 조종당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이 73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죽으면 남편한테 가는 거고 살면 악한 놈들을 벌 주는 거야. 태민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계획을 세워봐요. 어떤 계획? 미란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희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할머니를 노리게 유도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 이번엔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고 현행범으로 잡는 거죠. 복수는 결심했다. 좋아. 해보자. 정말요? 73년을 산 나를 우습게 본 거야. 태민이 전화를 걸었다. 형, 할머니가 결정하셨어요. 작전을 시작해요.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은 미란과 동현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73세 할머니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오후 1시, 복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6시간 전 급히 도망쳤던 그 방이었다. 문을 열자 어수선한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이 뒤져 있고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창문 근처에는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 정말로 내 방에서 이런 짓을 했구나. 복수는 태민이 준 소형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영수가 나야. 어머, 복순이.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잤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상해.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뭐라고? 도둑이 들었어? 그런 것 같아. 방이 엉망이야.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복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신고는 했는데 훔쳐간 게 없다고 하니까 별로 관심 없어 해. 혹시 수연이한테 연락해서 좀 와달라고 할까? 그래, 그럼 며느리가 와줘야지. 혼자 있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복수는 미소를 지었다. 30분 안에 온 동네가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전화는 아랫집 미용실 사장에게 걸었다. 사장님, 저 복순인데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머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네, 방이 완전히 뒤져 있어요.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글쎄, 새벽에 차 소리는 들었는데. 완벽했다. 이제 미란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다. 오후 3시 정각,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란의 목소리였다. 걱정으로 가득 찬 완벽한 연기였다. 수연아, 도둑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응,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지금 동현 씨랑 함께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고마워. 빨리 와줘. 전화를 끊자마자 복수는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30분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희예요. 복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미란과 동현이 서 있었다. 미란은 큰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서 와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란이 방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정말 심하게 뒤졌네요. 이런 나쁜 놈들을. 완벽한 연기였다. 정작 이 짓을 한 사람이 미란 자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훔쳐간 건 없어요? 다행히 중요한 건 다 가지고 나갔었어. 동현이 입을 열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여기는 너무 위험해. 아니야. 내 집이 좋아. 하지만 괜찮아. 그냥 오늘 밤만 같이 있어줘. 미란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쳤다. 어머님, 놀라셨으니까 기력 보충 좀 하세요. 미란이 보온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뭔데? 한약이에요.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특별히 끓였어요. 복수는 가슴이 쿵했다. 바로 저거였다. 자신을 죽일 독이 든 한약. 고마워. 그런데 지금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네. 어머님, 지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따뜻할 때 마셔야 하거든요. 미란이 강요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마실게. 어머님, 동현이 거들었다. 수연이가 정성껏 끓인 건데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복수는 동현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이다. 알겠어. 그럼 조금만. 미란이 재빨리 컵에 한약을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검은 액체였다. 저 안에 내 목숨을 끊을 독이 들어있구나. 복수는 컵을 받았다. 미란과 동현이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님, 빨리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복수는 컵을 입 가까이 가져갔다. 태민이 미리 알려준 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냄새가 좀 쓰네. 한약이니까 당연히 써요. 참고 드세요. 바로 그때 복수는 일부러 컵을 떨어뜨렸다. 아, 검은 한약이 바닥에 쏟아졌다. 어머님, 미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손에 힘이 없나 봐. 괜찮아요. 다시 따라 드릴게요. 미란이 다시 컵에 한약을 따랐다. 이번엔 더 많이 따랐다. 아마 독의 농도도 높였을 것이다. 이번엔 조심히 드세요. 복수는 다시 컵을 받았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 어머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수는 컵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복수는 태민이 준 송신기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밖에서 대기 중인 태민과 건우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문틈으로 미란과 동현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상해. 왜 자꾸 안 마시는 거야? 동현의 목소리였다. 의심하는 것 같아. 설마 우리가 들킨 건 아니겠지? 아니야. 불가능해. 그냥 운이 나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다른 방법? 직접적인 방법 말이야. 복수는 소름이 돋았다. 약이 안 통하니까 직접 해치우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러면 사고로 위장하기 어려워. 방법이 있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걸로 만들면 돼. 고령이니까 충분히 가능해. 미란아, 이미 늦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50억을 포기할 순 없어. 동현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해. 당연하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복수는 온몸이 떨렸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가자 미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럼 한약 드세요. 위에도 좋거든요. 복수는 컵을 들었다. 하지만 마시는 대신 다른 전략을 썼다. 수연아,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오늘 밤에 여기서 자고 가는 거지? 네,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죠. 그럼 나는 안방에서 자고 너희들은 거실에서 자. 미란과 동현이 눈을 마주쳤다. 어머님, 저희는 집에 가서. 안 돼. 오늘은 꼭 여기서 자야 해.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 복순의 강력한 요구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밤 9시, 복순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일찍 자려고. 너희들도 편히 쉬어. 네, 어머님. 푹 주무세요. 방문을 닫자마자 복수는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밤 12시 작전 개시. 그리고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다.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거실에서 미란과 동현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약을 안 마셨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언제? 새벽에. 어머니가 깊이 잠들면 방에 들어가서.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완벽하게 사고로 만들 거야.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밤 12시까지 3시간이 남았다. 그때까지 견뎌야 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50억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보를 주고 싶었다. 복수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곧 끝날 거야.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려 했던 나를 위해 이들을 벌할 거야. 새벽은 아직 멀었지만 복순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새벽 2시, 복수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새벽 1시 30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야. 미란의 목소리였다. 정말 괜찮을까? 늦었어.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왔다. 복수는 깊이 잠든 척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미란과 동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복수는 눈을 살짝 떠서 확인했다. 미란의 손에 베개가 들려 있었다. 질식사시킬 작정이었다. 동현이 망설이는 듯 멈춰섰다. 미란아, 조용히 해.
미란이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베개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연쇄살인범이라도 직접 손으로 죽이는 건 다른 차원이었나 보다. 바로 그때였다. 뭐 하는 거야? 복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미란이 깜짝 놀라 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님, 베개 들고 뭐 하려던 거야? 그게. 동현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이건 뭐야? 복순이 바닥에 떨어진 베개를 가리켰다. 미란이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이 이불을 안 덮고 계셔서 덮어드리려고. 베개로?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우려고.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뭐 하세요? 이거 틀어볼까? 복순이 녹음기를 꺼냈다.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녹음기야. 도둑이 또 들까봐 설치한 거지. 복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약을 안 마셨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언제? 새벽에. 어머니가 깊이 잠들면 방에 들어가서. 미란과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죠? 복순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희들이 어젯밤에 한 대화야.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복순이 일어서서 미란을 바라봤다. 그럼 베개 들고 내 방에 들어온 것도 오해야? 정말로 이불 덮어드리려고. 거짓말 그만해. 복순이 소리쳤다. 김미란. 미란의 몸이 굳어졌다. 가짜 이름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지난 5년간 4명의 남편을 죽인 연쇄살인범 김미란. 동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다. 미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동현아,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내 아들마저 조종해서 어미를 죽이려 했잖아. 복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동현이 미란을 바라봤다. 눈에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동현아, 믿지 마. 어머나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갈라놓기는 내가 내 아들을 조종한 거잖아. 복순이 태민에게서 받은 파일들을 꺼냈다. 여기 다 있어. 내가 이전 남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내 아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동현이 파일을 받아봤다. 미란의 진짜 신원, 이전 남편들의 사망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다 진짜야?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현아, 저런 거 조작된 거야. 나를 믿어. 조작? 복순이 또 다른 녹음기를 틀었다. 여보, 어머님 재산이 50억이나 된다며? 우리가 그 돈으로 더 큰 병원을 차릴 수도 있고. 미란이 동현을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란아, 너는 정말로. 동현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동현이 소리쳤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고 집에서 쫓아내고 다 내 조종이었구나. 미란이 뒤로 물러섰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 맞아.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다 내 계획이었어.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알아? 몇 마디 달콤한 말로 내 어미를 버리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동현이 주먹을 쥐었다. 이 악마 같은 악마. 미란이 웃었다. 50억 때문에 어미를 죽이려던 너는 뭐야? 천사야? 동현이 할 말을 잃었다. 미란의 말이 맞았다. 자신도 공범이었다. 그래도 넌 내가 조종했으니까 정상 참작은 받을 거야. 하지만 난 어차피. 미란이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다. 위험해. 복순이 소리쳤다. 미란이 부엌 칼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 방법을 썼어야 했어. 그만해. 동현이 막아섰다. 비켜. 이미 늦었어.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둘 다 끝이야. 그래도 엄마는 안 돼. 내 엄마. 50억 때문에 죽이려던 게 갑자기 엄마야? 미란이 칼을 휘둘렀다. 동현이 급히 피했다. 어머니, 도망가세요. 동현이 미란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복수는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칼 든 사람이. 휴대폰 버려. 미란이 동현을 밀치고 복순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태민과 건우, 그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미란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다. 그 틈에 동현이 칼을 빼앗았다. 끝났어. 경찰관들이 미란을 둘러쌌다. 김미란,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자 미란이 마지막으로 복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동현 씨도 공범이라고요.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보고 싶으세요? 복순이 대답했다.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낫지. 미란이 끌려나간 후 복순과 동현이 마주 앉았다. 엄마, 미안해. 동현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란이에게 완전히 속아서. 일어나. 복순이 아들을 일으켰다. 내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야. 조종당한 거니까. 하지만 엄마를 배신했어. 집에서 쫓아내고 차갑게 대하고. 그건 미란이가 세뇌시킨 거야. 복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았잖아. 마지막에 칼 빼앗고 나를 지켜준 것도 너고. 동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복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다만 법적 책임은 져야 해.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내가 공범이니까 처벌받는 게 맞아. 다음 날 동현은 자수했다. 미란에게 조종당했다는 정상 참작으로 3년형을 받았다. 복수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다. 엄마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너도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그 후 복수는 태민, 건우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할머니, 이번 의뢰는 어떤 건가요? 80세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대. 우리가 막아야지. 복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50억의 재산을 지키고 연쇄살인범을 잡고 아들을 구원한 강한 여자였다. 출발하자, 애들아. 73세 탐정 할머니의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새벽 5시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박영수라고 합니다. 79살이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복순이 건우의 탐정사무소에 합류한 지 일주일. 73세의 나이를 고려해 상담과 조언을 담당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제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정이라는 여자가 데려온 남자들인데 전화 너머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다. 20대 정도로 들렸지만 차가웠다. 도망쳐 나왔는데 핸드폰만 겨우 들고 영수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 근처 편의점이요. 하지만 곧 찾을 것 같아요. 복수는 즉시 일어났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갑니다. 새벽 6시 복순과 건우, 태민이 영수가 있는 편의점에 도착했다.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있던 79세 노인이 보였다. 잠옷 위에 겉옷만 대충 걸친 채였다. 박영수 할아버지시죠? 네. 고맙습니다. 영수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건우가 영수를 부축했다. 탐정사무소에 도착해서야 영수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복순이 차를 끓여주며 물었다. 3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가 있어요. 이정이라고 하는데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가 죽은 지 2년인데 너무 외로워서 그 여자를 믿었어요. 화면에는 젊은 여자와의 대화들이 빼곡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결혼해요. 이런 말들을 79살 늙은이한테. 목소리가 끊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의를 믿었어요. 결혼신고도 하기로 했고 영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결혼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관리 동의서까지 15억짜리 집과 현금 2억을 정의 명의로 넘기기로 했거든요. 복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17억이나 되는 재산을요? 그런데 어젯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남자 목소리로 혹시 이정이라는 여자 아시냐고 묻더라고요. 누구였나요? 그 남자가 말하길 자기 아버지가 1년 전에 정희한테 속아서 5억을 잃고 자살했다고. 그런데 정희가 또 다른 할아버지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경고해 주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태민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자살이요? 정희가 똑같은 수법을 썼다며. 결혼 얘기하고 재산 넘기라고 하고 영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정희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남자가 정희 진짜 남편이래요. 둘이 함께 다른 할아버지들을 6명이나 속였다는 거죠. 건우가 급히 컴퓨터를 켰다. 이정희. 나왔어요. 화면에 경찰 수배 공고가 떴다. 로맨스 스캠 조직, 피해액 30억. 70대 남성 대상 연쇄 사기. 수배자 김정희 28세, 박민수 35세. 진짜 이름은 김정희네요. 복순이 주먹을 쥐었다. 미란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정희한테 전화해서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영수가 계속 말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실망이에요. 약속을 지켜야죠. 협박한 거네요. 새벽 3시쯤에 정희가 남자 2명과 함께 집에 왔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할아버지, 도장 찍으러 왔어요. 안 찍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오하세요. 그래서 도망 나오신 거군요. 뒷문으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영수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정희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약속은 지켜야죠. 복순이 분노했다. 이 악한 년이. 바로 그때 건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네요. 받아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우가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 영수 할아버지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무슨 신고요? 집주인이 실종됐다고. 정희가 신고했어요. 저를 실종자로 신고했다고요? 영수가 경악했다. 영리한 수법이네요. 건우가 분석했다. 할아버지가 도망간 걸 오히려 실종으로 신고해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든 거예요. 그럼 경찰이 정의 편을 들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복순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죠. 어떻게요? 할아버지. 복순이 영수를 바라봤다. 정희한테 전화하세요.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결혼신고 하겠다고. 너무 위험해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건우가 장비 가방을 열었다. 녹음, 녹화,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 정희가 범행하는 순간을 모두 잡을 거예요. 영수가 망설였다. 정말 안전할까요? 할아버지. 복순이 영수의 손을 잡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희는 다른 할아버지들을 또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평생 도망 다니며 사셔야 해요. 영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봅시다. 오전 10시 영수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나야. 오빠,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미안해. 갑자기 무서워져서.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맞는 것 같아. 정말요? 응. 집으로 갈게. 그리고 결혼신고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빠, 정말이에요? 응. 1시에 집에서 만나자.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자 영수가 떨었다.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요. 복순이 위로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건우가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할아버지 집에 숨어서 모든 걸 녹화할 거예요. 정의가 협박하거나 폭력을 쓰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칠 거고요. 그런데 만약 정의가 의심하면요? 그때를 위해서 플랜 B도 준비했어요. 태민이 작은 장치를 보여줬다. 이건 위급신호 발신기예요. 할아버지가 위험하면 버튼만 누르세요. 복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무섭더라도 끝까지 버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켰다. 1시간 후면 결전이 시작된다. 복수는 미란 사건 때처럼 다시 한번 악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73세 할머니의 두 번째 사건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후 12시 30분. 복순 일행은 영수의 집에 도착했다. 강남 고급 주택가의 3층 단독주택이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건우가 감탄했다. 아내와 50년간 모아서 산 집이에요. 정희한테 뺏길 순 없죠.
영수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장비부터 설치하겠습니다. 태민이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들을 꺼냈다. 거실, 현관, 2층 침실에 각각 설치할게요. 복수는 집 구조를 파악했다. 1층 거실과 부엌, 2층 침실과 서재, 3층 다락방. 금고는 2층 안방에 있었다. 우리는 3층에 숨어 있을게요. 여기서 모든 걸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건우가 노트북을 설치했다. 할아버지는 1층에서 평소대로 정의를 맞으세요. 정말 안전할까요? 영수가 떨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복순이 작은 버튼을 줬다. 위험하면 누르세요. 즉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시계가 12시 50분을 가리켰다. 10분 후면 정의가 온다. 정확히 오후 1시. 현관벨이 울렸다. 영수 오빠, 나야. 밝은 목소리였지만 복수는 3층에서 모니터를 통해 정의의 진짜 모습을 봤다. 냉정한 눈빛이었다. 영수가 문을 열었다. 정의야 왔구나. 오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 계셨길래. 정의가 영수를 안으려 했지만 영수가 어색하게 물러섰다. 그냥 생각 좀 해보려고.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오래? 정의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결혼 말이야. 갑자기 결정하기엔. 오빠. 정의가 영수의 팔을 잡았다. 악력이 세 보였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늘 결혼신고하기로. 그래, 맞아. 하지만 뭐요? 정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복순이 3층에서 지켜보며 긴장했다. 시작됐다. 오빠,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결혼신고서, 재산양도 동의서, 통장 관리 위임장. 재산양도? 영수가 당황했다. 당연하죠. 결혼하면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전부 내 이름으로. 오빠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정의의 미소가 섬뜩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의심하세요? 어젯밤 전화에서는 알겠다고 하셨으면서. 그게 사실은. 영수가 말을 더듬었다. 누가 뭔가 말했나요? 정의의 눈이 번쩍였다. 혹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이상한 말 했어요? 복순이 3층에서 숨을 죽였다. 정의가 눈치채고 있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영수가 급히 손살에 쳤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태도가 왜 이래요? 정의가 영수에게 다가섰다. 오빠, 설마 저버리려는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당장 도장 찍어요. 정의가 도장을 영수에게 내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복순이 계단을 내려왔다. 누구세요? 정의가 경계했다. 옆집에 사는 강복순이라고 해요. 정의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그런데 정희 씨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요즘 사기꾼이 많다던데. 사기꾼이요? 정희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다. 재미있네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복순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정희 씨 진짜 이름이 김정희 맞나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지난 2년간 6명의 할아버지들을 속여서 30억을 뜯어낸 것도 사실이죠?
정희가 뒤로 물러섰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경찰 수배령도 나와 있고요. 복순이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신고할게요. 안 돼. 정희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역시 함정이었구나. 그중 한 명이 말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여보, 이미 들켰어. 계획 변경해야겠어. 정희가 남자를 보며 말했다. 박민수, 정희의 진짜 남편이었다. 할머니, 참 영리하시네요. 민수가 복순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함정에 걸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민수가 웃었다. 우리는 애초에 할아버지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복순이 당황했다. 어떻게? 어젯밤 경고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조직원이에요. 영수가 경악했다. 그럼 그 전화가. 네, 가짜였어요. 할아버지를 더 확실하게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죠. 복수는 소름이 돋았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럼 오늘도. 맞아요. 처음부터 함정이라는 걸 알고 왔어요. 민수가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로프와 테이프가 나왔다. 원래 계획보다 더 쉬워졌네요. 증인까지 와주셨으니 도망가세요. 영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가 문을 막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가 뒤를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휴대폰 주세요. 정희가 손을 내밀었다. 안 줘요. 그럼 할아버지부터 해치울까요? 민수가 영수에게 다가갔다. 안 돼. 복순이 휴대폰을 던졌다. 정희가 받아서 바닥에 내려쳤다. 화면이 박살났다. 이제 아무도 못 오겠네요.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정희가 복순을 바라봤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신문에서 봤어요. 거짓말. 우리에 대한 정보는 경찰만 알고 있는데. 복순이 침묵했다. 혹시 할머니도 탐정인가요?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바로 그때였다. 경찰이다. 문 열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뭐야? 민수가 당황했다. 신고는 언제 한 거야?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했어요. 복순이 웃었다. 3층에 있는 제 동료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건우와 태민이 3층에서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고 정희 일행이 들어오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런. 현관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모두 손들어. 김정희, 박민수 긴급 체포한다. 30분 후 정희와 민수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경찰관이 복순을 칭찬했다. 30억 사기 조직을 잡은 건 큰 공로예요. 저희만 한 게 아니에요. 영수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셨으니까 가능했죠. 영수가 복순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할머니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안전해요. 정희는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을 거예요. 건우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네. 정희가 너무 영리해서 단순한 함정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복순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함정 속에 함정을 준비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복수는 탐정 사무소에서 새로운 의뢰를 받고 있었다. 할머니, 이번엔 60대 아줌마가 젊은 남자한테 속았다는 의뢰예요. 태민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또 로맨스 스캠이네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복순이 일어났다. 그럼 또 가야죠. 이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순 없으니까. 할머니,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셨네요. 건우가 웃었다. 73세의 탐정이라니 정말 멋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정의감이죠. 복순이 가방을 들었다. 자, 출발합시다. 또 다른 악인들을 잡으러 가요. 세 번째 사건을 향해 떠나는 복순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다. 73세 할머니 탐정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62세 최미영이 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얼굴이 지쳐 보였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떨리고 있었다. 26살 여자인데 뭔가 수상해요. 복순이 건우의 탐정 사무소에 합류한 지 3주째였다. 73세의 나이를 고려해 주로 상담과 조언을 담당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복순이 차분하게 물었다. 아들 때문이에요. 38살인 진호가 이상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구청 7급 공무원인데 갑자기 그런 어린 여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건우와 태민도 업무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나이 차이가 큰 연애는 흔하지만 어머니의 불안감이 심상치 않았다. 어떻게 수상하신가요? 건우가 물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머님, 진호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안정적이고 듬직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만 하더라고요.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요. 복순이 주먹을 쥐었다. 또 다른 사기꾼 냄새가 났다. 70년 인생 경험으로 봐도 이런 과도한 칭찬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신호였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태민이 노트북을 열면서 물었다. 박소라라고 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래요. 미영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예뻤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태민이 사진을 자세히 분석했다. 이 사진들 뭔가 이상해요. 배경이 조작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태민이 사진을 확대했다. 화장이 너무 진해 보이지 않나요? 26살 치고는 메이크업이 과한 것 같은데. 복순도 사진을 들여다봤다. 맞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화장을 연하게 하는데 이건 마치 나이를 어려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미영이 궁금해했다. 조명과 그림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합성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우가 전문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분석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맞네요. 이 사진들 모두 편집된 거예요. 원본 이미지에 다른 배경을 합성했습니다. 미영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소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면서 사진까지 조작할 이유는 없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어떤 걸요? 복순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난주에 우연히 길에서 소라를 봤는데 다른 남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가족처럼 보였나요? 건우가 신중하게 물었다. 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소라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어떻게 다정했나요? 복순이 자세히 물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웃고 있고, 남자가 소라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마치 연인 같았어요. 그걸 아드님께 말씀하셨나요? 복순이 물었다. 그랬더니 진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소라가 미리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했다는 거죠? 건우가 추궁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가끔 만나서 돌봐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혼한 건가요? 태민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며칠 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봤거든요. 서류를 펼쳐보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소라는 아직 기혼자예요. 남편 이정우, 딸 이지은과 함께 살고 있고요. 복순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주민등록상 이혼 기록이 전혀 없네요. 맞아요. 소라가 진호에게 완전히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아드님께 보여주셨나요? 건우가 물었다. 미영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보여줬더니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이 때문이에요. 지은이 앞에서는 사이좋은 척해야 해서요. 아이가 부모 이혼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면 연락도 안 하고 절연한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런데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미영이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혼인신고서와 대출 서류였다. 서류를 본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경직됐다. 진호가 어젯밤에 가져온 건데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7억 대출을 받겠다고 해요. 7억이요? 태민이 놀랐다. 네. 제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제가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복순이 서류를 확인했다. 정말 연대보증일란에 어머님 성함이 적혀 있네요. 안 해주면 결혼을 못한다고 소라가 떠날 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소라가 이미 마음에 드는 집까지 찾아놨다면서 다음 주에 함께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체는 어디인가요? 건우가 물었다. 강남에 있는 믿음부동산이라는 곳이래요. 소라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순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소라가 그 부동산과 미리 접촉했을 수도 있겠네요. 언제까지 답을 하라고 했나요? 미영이 시계를 봤다. 오늘 저녁 7시까지요.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복순이 즉시 일어났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일단 박소라의 진짜 정체부터 파악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집도 진짜 전세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건우가 노트북을 열었다. 7억짜리 전세라면 부동산 중개업체도 조사해 봐야겠네요.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들을 검색해 보겠어요. 태민이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다. 30분의 집중적인 수색 끝에 결과가 나왔다. 찾았어요. 태민이 외쳤다. 김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떴다. 26세 기혼 여성, 이혼 거짓말로 연애 사기. 40대 남성에게서 2천만 원 편취 후 잠적.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박소라와 동일 인물이었다. 얼굴이 똑같네요. 박소라가 김소영 맞습니다. 전문 사기꾼이었군요. 복순이 분노했다. 기사에 나온 피해자와 연락해 볼까요? 복순이 제안했다. 직접 증언을 들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건우가 동의했다. 태민이 추가 검색을 통해 피해자 김철민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전화를 걸자 즉시 연결됐다. 여보세요? 김소영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그 사기꾼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살 남성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오해받고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로 잡아야죠. 네, 혹시 증언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죠. 30분 후 김철민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첨부된 자료들을 확인하자 완벽한 증거였다. 소영과의 대화 기록, 송금 증명서, 경찰 신고서까지 있었다. 이거면 충분해요. 복순이 확신했다. 소라와의 채팅 패턴도 똑같네요. 태민이 분석했다. 같은 수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건우가 말했다. 어떤 증거요? 미영이 물었다. 소라가 정말 기혼 여성이라는 결정적 증거 말이에요. 복순이 계획을 세웠다. 오늘 오후에 소라를 미행해 보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영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전문가들이니까. 건우가 자신했다. 2시간 후 탐정팀은 충격적인 대화를 녹음하는데 성공했다. 소라가 남편 딸과 함께 카페에 있을 때 이정우와 나눈 은밀한 대화였다. 건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라 우리 집 깡통 전세인 거 들킬까봐 무서워. 이정우 괜찮아. 7억 받고 제주도 가면 끝이야. 소라 10억 집에 9억 빚인데 7억 전세 받는 게 말이 돼? 이정우 진호는 모르잖아. 2년 후엔 우리 연락 안 받으면 못 찾아. 완벽한 증거네요. 태민이 만족했다. 이제 소라가 뭐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건우가 단언했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다. 30분 후면 진호와 소라가 최종 답변을 들으러 온다는 시간이었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복순이 미영에게 말했다. 저희도 함께 갈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미영이 불안해했다. 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진호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건우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겼다. 모든 상황을 기록할 거예요. CCTV 영상과 피해자 증언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태민이 확인했다. 미영이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제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복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차에 오르며 건우가 마지막 점검을 했다. 증거 서류, 녹음 장비, 영상 자료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라가 아무리 교묘해도 이번엔 끝이에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탐정팀은 마지막 작전을 점검했다. 김소영의 과거 사기 행각,
현재 기혼 상태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결정적인 CCTV 영상까지. 혹시 소라가 변명하면 어떻게 하죠? 미영이 마지막 걱정을 했다. 변명할 틈을 주지 않을 거예요. 태민이 자신했다. 기혼자 사기꾼과의 결정적 대결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과연 38살 아들을 7억 사기에 덫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시계 바늘이 칠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말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미영의 아파트에 도착한 탐정팀은 신속하게 작전을 준비했다. 복순, 건우, 태민이 거실에 각자 자리를 잡았다. 녹음 장비 점검 완료. 건우가 속삭였다. 증거 서류도 준비됐고요. 태민이 확인했다. CCTV 영상까지 확보했으니 완벽해요. 복순이 자신감을 보였다. 시계가 6시 50분을 가리켰다. 10분 후면 진호와 소라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혹시 눈치채고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영이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다. 7억이 걸린 일인데 포기할 리 없어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했다. 키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현관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그런데 이상했다. 발소리가 3명분이었다. 거실로 들어온 것은 진호와 소라뿐만 아니라 3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다. 어머니,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준석 대표님이에요. 진호가 소개했다. 복순이 깜짝 놀랐다. 소라가 부동산업자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혹시 어머님께서 7억 전세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실까봐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소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김준석이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믿음부동산 김준석입니다. 건우가 재빨리 명함을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 이미 계약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소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김준석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 안전진단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소라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말씀은 없나요? 미영이 당황했다.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신 것 말이에요. 소라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미영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발급받는 CCTV 영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김준석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무허가 탐정들의 불법 미행과 도청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소라가 진호를 바라봤다. 진호야,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예요. 어머님이 너무 과하신 거야. 건우가 개입하려 했지만 김준석이 법적 근거를 들며 막았다. 현행법상 사설탐정의 미행은 스토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김준석이 소라를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김준석 대표님, 혹시 소라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김준석이 잠깐 당황했다. 그건 지인 소개로. 그때 김준석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특이한 커플링 멜로디였다. 동시에 소라의 가방에서도 똑같은 멜로디가 울렸다. 복순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두 분 휴대폰 벨소리가 똑같네요. 김준석과 소라가 동시에 당황했다. 그건 우연히. 김준석이 변명하려 했다. 건우가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다. 믿음부동산이라는 곳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가짜 부동산업자라는 뜻인가요? 진호가 놀랐다. 태민이 김준석의 명함을 자세히 분석했다. 명함 재질도 일반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고 회사 주소도 존재하지 않아요. 복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석이 아니라 이정우 씨 맞죠? 소라 씨의 남편?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 들킨 것 같아. 이정우 김준석과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이정우야. 소영이 남편이고. 진호가 완전히 멘붕했다. 남편이라고요? 소라가 이혼했다고 했는데. 건우가 주민등록등본을 펼쳤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소라. 아니, 김소영 씨는 1988년생이에요. 26살이 아니라 35살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진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35살? 그럼. 진호가 중얼거렸다. 소라가 마지막까지 변명했다. 그건 어려 보이고 싶어서. 여자들은 다 그래요. 나이, 결혼 상태, 직업 모든 걸 속였다는 거네요. 복순이 분노했다. 태민이 덧붙였다. 화장이 진했던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나이를 감추려고 했던 거군요. 진호가 녹음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럼 7억 전세도 사기였다는 거야? 소라가 완전히 포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소라 집이라고요? 미영이 놀랐다. 이정우가 체념한 듯 설명했다. 시세는 10억인데 대출이 9억 있어요. 그럼 깡통 전세 사기였군요. 건우가 정리했다. 녹음에서 들으신 대로 7억 받고 제주도로 도피할 계획이었던 거네요. 진호가 절망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라는 침묵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복순이 차분하게 정리했다. 부부가 함께 독신 남성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나요? 건우가 물었다. 이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진호 씨가 세 번째였어요. 앞서 두 명에게서 총 4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럼 11억이나 되는 거네요. 태민이 계산했다.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처음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아이 교육비, 집 대출금. 너무 힘들어서. 그때 소라가 갑자기 눈물을 멈추고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런데 알아요? 진호 씨 정말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진호가 충격받았다. 소라야. 38살까지 혼자 있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소라가 악독하게 웃었다. 그거 아세요? 처음에 7억 얘기했을 때 진호 씨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시던데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이런 악독한 년한테. 미영이 분노로 떨며 소라에게 달려들었다. 이 나쁜 년아, 내 아들을 어떻게 한 거야? 복순과 건우가 급히 미영을 말렸다. 미영 씨, 진정하세요. 놔줘요. 이런 사기꾼들은 혼내줘야 해.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소라와 이정우를 연행해 갔다.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구속될 예정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미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들아, 괜찮다. 7억 날리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야. 35살을 26살이라고 속이고 기혼자가 독신인 척하고 정말 치밀한 사기꾼들이었어요. 건우가 감탄했다. 복순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들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을게요. 진호가 다짐했다. 일주일 후 김소영, 이정우는 공동정범으로 사기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수사가 시작됐다. 진호는 충격에서 회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호가 탐정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미영도 함께 와서 선물을 들고 왔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부부 조직 사기단까지 동원한 치밀한 계획이었지만 결국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태민이 정리했다. 특히 나이까지 속이다니. 요즘 사기꾼들 정말 무섭네요. 건우가 혀를 찼다. 복순이 경험담을 전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또 하나의 가족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35살을 26살로 속이고 기혼자가 독신으로 속이고 부부가 짜고 치는 7억 전세 사기. 하지만 결국 모든 거짓말은 탄로 났다. 어머니의 직감과 탐정팀의 끈질긴 추적이 또 다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세상에는 더 교묘한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복수는 다음 사건을 준비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